스틱. 메시지가 흘러넘치는 세상이라. 팸라피는 1990년대 중반에 방영된 금연운동의 광고의 주인공이다. 라피는 유명 인사도 아니고 건강 전문가는 더더욱 아니다. 그녀는 흡연자였다. 역시 라피는 두 자녀를 둔 29세의 어머니였다. 그녀에게 10살 때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24살에 폐기종으로 그리고 폐이식을 수술에 실패했다. 매사추세츠 공공보건부에서 담배 규제를 담당하는 그렉 코넬러는 당시 흡연에 반대하는 공공 캠페인을 이끌고 있었다. 그는 우연히 기회로 팸라핀을 알게 되었고 다른 이들에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호소력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커널리의 말이다. 커널리는 MDP에서는 30초기의 짧은 광고 연작을 기획해서 도선 청춘을 이었던 인기 드라마 중간 광고 시간을 보냈다. 잔인한 광고들이었다. 그들은 악화된 폐기종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라핀이 삶과 투정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TV 시청자들은 그녀의 목구멍을 통해서 폐로 미끄러져가는 기관지 경을 따라서 라핀의 기관지 내부를 지켜보았다. 광고는 그녀의 등 위에 남아있는 끔찍한 수술 자국을 보여주었다. 또 다른 광고는 라핀 어린 시절 사진과 성인이 된 후의 사진을 비교해 주었다. 라핀은 폐기종으로 퉁퉁 부은 얼굴에 목욕혹을 남겼다고 설명을 했다. 내가 처음 담배를 피운 것은 나이 들어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그 효과는 훌륭했습니다. 이 일련의 광고들은 눈 뜨고 보기 힘든 정도로 처절하고 잔인했다. 라핀은 금연운동의 영웅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라핀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녀가 어떻게 효과적인 대변이 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만한 자격과 위력이 있었다. 신뢰성을 제공하는 반건의의 또 다른 예로는 뉴욕의 저의 도기금재단도 들 수 있겠다. 또 도기금재단은 불황자들 즉 우리 사회의 존도, 아무개나 홍길동처럼 이름 없는 가상 인물을 그는 말들을 거둬서 상담과 약물 치료 그리고 중요한 교육을 통해서 생산적인 시민으로 거듭나게 돕는 조직이다. 몇 년이 어쩌면 미래의 재정 후보자가 될 수도 있는 한 거대 기업에서 도기금재단을 방문했다. 데니스는 도재단에서 도움을 청하기 전까지 불황자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다. 우리는 단순히 사무실에 앉아서 한 무리의 관리자들이 자신들의 서비스가 얼마나 훌륭한지 늘어놓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었다. 데니스는 더 재단이 제시할 수 있는 최고의 사절이다. 그 자신이 바로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증거. 더 재단은 내부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더 기금재단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모두 불황자에게는 멘토가 짝지어지는데 멘토들은 모두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다. 라핀과 데니스의 건의가 늘 확고하진 않은데 주목하라. 30년 전이었더라면 라핀의 금연 광고는 꿈도 꾸지 못했을 일이다. 대신에 보건부 장관이 나와서 흡연의 위험에 대해서 기나긴 강의를 하거나 버트 레이놀즈가 담배가 없는 유익하고 건전한 삶에 대해서 찬양을 늘어놓았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는 지나치게 많은 메시지가 흘러넘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출처를 궁금해하고 신빙성을 의심한다. 이 메시지를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은 누굴까? 내가 과연 저 말을 믿어야 하나?
이 메시지를 믿는다면 무슨 이득이 있지? 샴푸 광고가 아무리 이 제품이 당신의 머릿결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줄지 백날을 떠들어도 당신 친구의 칭찬 한마디가 100배나 더 믿음직하다. 광고는 당신에게 제품을 팔아야 하지만 친구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덕분에 그녀는 훨씬 높은 신뢰 점수를 얻게 된다. 진정한 권위는 그 지위가 아니라 철저히 정직성과 신뢰도에서 온다. 그래서 때로는 반건의가 건의보다도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건의. 남자친구의 죽음. 우리의 메시지를 보증해줄 외부 건의가 늘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메시지를 스스로 내재된 힘만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메시지는 반드시 내적인 신뢰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 물론 이 내적인 신뢰성은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서 달라진다. 신뢰성 있는 영화 리뷰와 신뢰성 있는 수학 증명은 엄연히 다르니까 말이다. 남자친구의 죽음은 꽤 유명한 도시 전설이다. 한 10대 커플이 남자의 차를 타고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길 한가운데서 기름이 떨어지는 바람에 커다란 나무 아래서 차가 멈춰버리고 말았다. 여자아이는 남자친구가 야한 짓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짓을 꾸민 거 아닌가 잠시 의심하기도 했지만 그 두 사람이 진짜로 꼼짝달싹 못하는 처지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남자아이는 여자아이를 남겨두고 근처에 도움을 청하러 갔다. 한참 지나도 남자친구가 돌아오지 않았다. 1시간은 좋게 지난 것 같다. 여자아이는 점차 겁이 질렸다. 아마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겠지만 뭔가 계속 자동차 지붕에 부딪히는 소리가 영 오싹했다. 몇 시간 동안 조바심을 내며 기다리다가 여자아이는 결국 차 밖으로 나왔다. 자, 으스스한 음악 준비하시고. 고개를 들보니 그녀의 남자친구가 살해당해서 자동차 바로 위에 뻗어있는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드릉드릉거리고 있었다. 이제까지 들려오던 그 이상한 소리는 바로 남자친구의 시차가 바람에 흔들리며 자동차 지붕에 발이 부딪히는 소리였다. 와, 이런 사람들은 이야기를 친구에게 들려줄 때 특정한 세부 사항을 보태곤 한다.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은 항상 청정에 잘 알고 있는 장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역마다 배경이 다르다. 그건 팜로드 212번 도로 바로 옆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트레비스 호수 옆에서 이렇게 도시 전설이 그 지방 특유의 친근한 세부적인 사실 때문에 확실한 신빙성과 극적인 효과를 얻게 된다고 말한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지식은 흔히 전문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여겨진다. 남북전쟁 때 있었던 재미난 일화 하나만 들려도 남북전쟁의 대가라는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단순히 그것을 제시한 권위자에게만 신뢰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메시지 그 자체에도 신뢰성을 부여하게 된다. 흥미로운 세부 묘사가 잔뜩 첨가된 남북전쟁에 관한 일화는 누가 말해도 믿음이 간다. 판결을 뒤집은 스타워즈 칫솔. 스타워즈 1986년 미시간 대학의 연구원 조너선 셰들과 멜빈 매니스는 모의 재판 실험을 했다. 대본은 원고가 피고 동등한 무기를 실어주고 있었다. 한 실험 집단에 제시된 옹호 주장은 모두 생생하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묘사한 반면에 그녀를 비난하는 주장은 포괄적이고 세부 사항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다른 집단의 경우는 그 반대였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존슨 부인을 옹호하는 변호인 측 주장은 원래 이런 식이었다. 존슨 부인은 아들이 자라가기 전에 이를 갖고 세수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보다가 생생한 묘사를 위해서는 다음 문장을 덧붙인다. 아이는 스타워즈에 나오는 다스베이더 칫솔을 사용한다. 존슨 부인의 자격을 의심하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존슨 부인은 아들이 팔을 심하게 긁혀내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이는 그 상태로 학교에 갔고 간호사가 팔을 치료해주었다. 여기에 간호사는 아기의 상처를 치료하다가 하얀 유리폼에 붉은 먹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고 말았다와 같은 생생한 묘사를 덧붙였다. 연구자는 배심원들이 세부사항이 첨가되거나 그렇지 않은 주장의 중요성이 동등하다는 인식을 하도록 매우 세심하게 문장들을 손봤다. 모두 세부 묘사는 존슨 부인의 자격을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도록 만들어줬다. 존슨 부인이 아이의 상처를 치료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지만 간호사의 제박에 얼룩이 남은 것은 부인의 양육권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사항은 엄청난 영향을 발휘했다. 생각한 세부 묘사가 포함된 변호인 측 주장을 들은 배심원들은 존슨 부인이 부모가 될 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생생한 묘사가 포함된 비난 주장을 들은 이들은 그가 반대되는 핑계를 내렸다. 여기에 세부 사항의 힘을 봐라. 당신은 둘 사이의 편차가 그리 심하지 않다는데 안도의 한숨을 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배심원들이 관련성이 부족한 생생한 세부 묘사에 따라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세부 사항은 어떤 차이를 처리했는가? 주장의 신뢰도와 신빙성은 증폭시켰다. 세면대 컵에 담겨있던 다스베이더 칫솔을 상상하면 아이가 거울 앞에서 즐겁게 이를 닦는 모습을 훨씬 쉽게 떠올릴 수 있고, 따라서 존슨 부인이 좋은 어머니라는 생각이 더욱 강화된다. 앞서 말한 도시 전설과 존슨 부인의 재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생생한 세부 사항이 신뢰도를 상승시키는 점이다. 하지만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핵심적이고 진실한 세부 사항이 필요하다. 우리는 여기는 다스 베이더 칫솔처럼 인간미와 호소력이 넘치는 것은 물론 우리의 핵심 메시지를 상징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의미심장한 세부 사항이 필요하다. 2004년에 2명의 스탠퍼드 교수가 예술계 단체에 초청해서 워크숍을 열었다. 그 중에 한 단체는 한 단체의 지도자를 어떤 차더라도 결코 변경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중심원칙을 세우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워크숍에 참가한 단체 중에서 예술을 창조하고 공연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의 참여를 돕는 무용예술가들의 모임엔 리즈러먼 댄스 익스체인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양성. 아이고, 이런 한 교수가 가장된 표정으로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모두들 자기들이 다양성을 중시한다고 말하죠. 하지만은 당신들은 댄싱팀입니다. 그러니 모두 25살짜리 젊은 댄서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하나같이 늘씬하고 키도 클 테고 그 중에 몇 명은 흑인이나 동양인이겠지만은 과연 그것을 다양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LLDE를 잘 모르는 청정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LLD의 예술 감독인 피터 디무르가 예를 든다. 사실 우리 팀에서 가장 오래된 멤버는 토머스 드와이어라는 분인데 73살입니다. 원래 공무원을 일하다가 1988년 퇴직 후에 우리 팀에 들어왔지요. 그리고 그 전에는 한 번도 춤을 춰본 경험도 없고요. 그는 지금 17년째 LLD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고 명확한 예시를 접하자 방 안의 회의자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만다. 덕분에 교수들은 침묵이라는 워크숍에서 매우 드문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다. 디모레가 이렇게 생생한 예시로 재빨리 대응할 수 있었던 까닭은 간단하다. 다양성은 진정 LLD의 핵심 가치였던 것이다. LLD의 유전자 속에서 다양성이 숨쉬고 있었다. 2002년 리즈러먼은 미국 곳곳의 지역 공동체들과 관련된 현대무용 공연으로 메가드 재단의 천재상을 수상했다. 할렐루야 USA라는 댄스 프로젝트. 러먼은 전국 방방곡 곡을 누비며 무엇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감사. 자, 이렇게 이 할머니들의 공연에 참여가 유수해 지난 40년 동안에 단 두 번밖에 빠진 적이 없는 카드 게임 모임을 포기하기까지 했다. 이제 저 밖에서 눈동자를 걸리는 회의주의자들에게 현대 무용 공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느니 차라리 산채로 매장되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고한다. 당신이 보도 컬리를 키우는 사람들이 스핀 도는 광경을 즐겁게 지켜보던 그렇지 않던 LLD가 다양하다는 그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다양성, 말로만 끝나지 않는 진짜 다양성이다. 토마스 드와이어를 생각해봐라. 전직 공무원인 73세의 노인 멤버는 누가 보더라도 생생하고 선명한 조직의 핵심 가치를 상징하는 구체적인 증거다. 그는 팀 위원가들과 후원자들 모두에게 훌륭한 상징이 될 수 있다. 아무도 늘씬하고 잘생긴 사람들이 가득한 무대 위에서 홀로 늘어진 뱃살과 눈부신 대머리를 흔들며 춤을 추고 싶어 하지 않는다. LLD의 다양성이라는 핵심 가치는 외부의 근위가 아니라 드와이어의 예시라는 상세한 세부 묘사로 신뢰성을 획득한 것이다. 자, 신뢰성. 핵무기 5,000개의 파괴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법이라.
내적 신뢰성을 창조하는 데 유용한 것은 생생한 세부 사항을 활용하는 것이다. 생생한. 통계는 보기만 해도 눈이 핑핑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통계를 유용하게 이용하면서도 청중들의 관심을 끌어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1980년대 전쟁을 넘어 비욘드 월 운동을 이끌었던 제프 에인스코와 다른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다음 모순을 설명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심했다. 가위를 들고 뛰어다니는 어린아이를 보면 우리는 직업을 하며 그거 당장 내려놔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신문에서 수백만 명의 어린아이들을 죽일 수 있는 핵무기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 아무렇지도 않거나 기껏해야 우려하는 정도다. 전쟁을 넘어는 미국과 소련의 군비 확장 경쟁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시작한 단체다. 당시 미국과 소련이 보유한 핵무기의 양은 지구를 수십 번 날려버리고도 남을 정도였다.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쌓여있는 핵무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 간의 군비 경쟁은 너무나도 초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스토리를 이야기하거나 세부 사항을 묘사하는 방법도 부적절해 보인다. 전쟁을 넘어 조직은 하우스 파티를 열기로 했다. 파티를 주최하는 가족은 친구와 이웃은 물론 전쟁을 넘어 대표들을 초청해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자, 이렇게 비비탄은 그런 팅팅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그러면 에인스컨이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입니다. 그 후에 몇 분 동안에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이 얼마나 끔찍하고 절망스러운 고통을 이야기했는지 설명한다. 무너져 내린 건물 한편 대지 일시에 목숨을 잃은 수만 명의 사람들, 화상이나 끝까지 증상으로 고통받는 환자들. 이번에는 비비탄 10개를 한꺼번에 영동위에 집어던진다. 아까보다 더 커다랗고 복잡한 쨍쨍거리는 기전을 자극한다. 이것은 미국이나 러시아의 핵잠수함 한 척이 보유한 미사일입니다. 그가 말한다. 마지막으로 에인스컨은 통정들에게 눈을 감으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전 세계에 존재하는 핵무기의 양입니다. 그는 양동이에 비비탄 5,000개를 한꺼번에 쏟아붓는다. 각각 그 비비탄은 핵탄두를 의미한다. 마치 천둥이라도 치는 듯이 무시무시한 소리가 방 안 가득히 울려 퍼진다. 비비탄이 화르르 쏟아지고 나면 방 안에 죽음 같은 침묵이 내려앉는다. 에인스코의 말이다. 얼마나 기발한 접근법인가. 전쟁을 넘어 조직이 한 일을 살펴보자. 먼저 그들은 핵심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대중은 군비 확장 경쟁이라는 심각한 현상을 자각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이 단체 회원들은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의외성을 보여줄지를 결정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각 국가의 핵무기 보유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그런 확장의 규모를 실감하고 있는 이 또한 아무도 없었다. 셋째로, 전쟁을 넘어서는 그들의 신념의 신뢰성을 부여해줄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테면 그들은 전 세계에 5,000개의 핵탄두가 존재하며 그 하나하나 모두 도시 하나를 초토화할 만한 위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았다. 문제는 5,000이라는 숫자가 보통 사람들은 매우 적게 느껴진다는 점이다. 결과는 비비탄과 양철 양동이를 이용한 시범으로 나타났다. 이 소도구들은 자체하면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남아설 숫자에 감각적인 현실성을 부여해 주었다. 다다다다다다다 터진다는 거죠. 통계 수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통계 수치에 생명을 불어넣는 또 하나의 방법은 보다 인간적이고 일상적인 언어로 맥락화하는 것이다. 다음 두 문장을 비교해보라. 첫 번째, 최근에 과학자들은 중요한 물리적인 제약에 관해서 놀랍도록 정확한 수준까지 계산해 낸 바가 있다. 어느 정도 정확하냐면 태양에서 지구로 돈을 던지는 목표점에서 600m 이내에 떨어졌다고 생각해보라. 최근 과학자들은 중요한 물리적인 제약에 관해서 놀랍도록 정확한 수준까지 계산해 낸 바 있다.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냐면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돈을 던지는데 목표점에서 1cm 밖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상상해보라. 두 문장 중에 어느 것이 더 정확하게 느껴지는가? 이미 짐작하고 있겠지만 두 문장에서 묘사한 정확도의 수준은 동일하다. 하지만 서로 다른 집단에서 위 문장을 비교해보라. 달과 지구의 비교에 대해서 응답자의 58%가 매우 인상적이라고 답변한 반면에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의 경우에서 83%가 그렇다고 답했다. 우리는 태양과 지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는 거죠. 경험이 없다. 직감도 없다. 그러나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는 훨씬 현실적이고 가깝게 느껴진다.
스티븐 커비는 저서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에서 회사나 기관에 소속된 직원 23,000명에게 설문을 조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 가운데서 37%만이 자신이 속한 조직이 무엇을 왜 성취하려고 하는지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5명 중에서 오직 1명만이 팀이나 조직의 목적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5명 중에서 오직 1명만이 자신의 업무와 팀 또는 조직의 목표 사이의 연관성을 뚜렷이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오직 15%만이 자신이 속한 조직이 중심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완전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느낀다. 오직 20%만이 자신이 일하고 있는 조직을 신뢰했다. 진지한 결과다. 매우 추상적이기도 하다. 당신은 아마 회사에서는 셀러리맨들은 다들 별로 만족감을 느끼지도 못하고 업무의 혼란을 겪고 있나 보군 하고 생각하다가 조금만 지나면 방금 읽은 내용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커비는 이런 통계 수치를 아주 인간적으로 비교하는 탁월한 솜씨를 보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를 축구팀에 비유해보자. 11명의 선수들 가운데 자기 팀 골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선수는 4명뿐이다. 그리고 그 사실에 신경 쓰는 사람도 2명뿐이다. 11명 가운데서 오직 2명만이 자신의 포지션이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며 오직 2명의 선수만이 상대팀의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축구 비유는 통계의 인간적인 맥락과 배경을 형성해준다. 이 스트레스, 드라마, 움직임이 느껴진다. 우리는 저도 모르게 두 선수가 골대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때마다 그들을 방해하는 같은 팀 선수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된다. 이 비유법은 어째서 이 효과가 좋은 걸까? 중구난방. 당신은 이 투자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하겠나? 투자의 가치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통계의 본질이 아니다. 통계를 유용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맥락과 척도다. 무슨 네트워크가 매년 직원 1인당 $500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려는 사실은 직관적으로 깨닫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적절한 규모의 척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구체성과 상세함은 사람들의 지식을 자극한다. 통계는 둘 사이의 관련성을 묘사할 때 내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구다. 현명하게도 CSPI 아트 실험에는 팝콘에 함유된 포화지방의 양을 상대적인 맥락으로 설명을 했다. 팝콘 항상제의 건강에 안 좋다고 알려진 세 끼 식사를 합한 것보다도 더 나쁘다고 말했다. 실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사실을 알면 충격을 받으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만일에 실험맨이 생각한 부족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어쩌면 그는 건강에 안 좋기로 악명이 높지만은 상대적으로 포화지방과는 거리가 먼 먹을거리, 이를테면 막대 사탕 같은 식품을 비교 대상으로 저울에 올려놓았을지도 모른다. 영화관에서 파는 팝콘 한 상자에는 막대기 사탕 71만 2천 개와 맞먹는 포화지방이 함유되어 있답니다. 막대 사탕 71만 2천 개. 숫자는 중요치 않다. 무한대라도 상관이 없다. 막대 사탕에는 포화지방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이 통계는 매우 교묘하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도 서로 다른 맥락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하기 한 채 간견 속임수를 쓰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약속받은 영화관 주인이라면 CSPI 선전에 대항해서 관심의 대상을 팝콘의 포화지방에서 다른 긍정적인 효과로 슬쩍 돌릴 수 있다. 팝콘 한 상자에는 브로콜리 40kg에 해당하는 비타민 J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J는 말이 착각하지 말자. 그런 식으로 말을 돌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실제로 상어가 인간을 습격하는 이런 드물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면 몇 년마다 한 번씩 대중 매체들은 상어가 또 인간을 습격했다면 호들갑을 떠온다. 그러나 상어의 습격은 실제로 매우 드문 일이다. 해마다 눈에 띄는 변정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째서 상어의 습격인 것으로 많은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끄는 걸까? 그 이유는 상어의 습격이라는 사건 자체가 충격적이고 무시무시하며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오는 다음 이야기처럼 말이다. Before 해밀턴은 파도타기를 좋아합니다. 쭉쭉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드 위에 누워서 있는데 갑자기 4.5m 뱀 상어가 그의 팔을 덥석 물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피가 막 흘렀습니다.
당신이 상어보호협회의 홍보 담당으로 일하거나 해외로 놀러가는 것이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중학교 다니는 딸을 설득해야 하는 처지라고 생각해보라. 이렇게 생생하고 구체적인 이야기에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할까? 당신은 상어가 사람을 습격하는 일은 실제로 매우 드물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믿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들이 당신을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바다에서 상어의 습격을 받을 확률은 구조대원이 대기하여 있는 해변에서 익사할 확률보다 현저히 낮다. 나쁘진 않지만 훌륭하지도 않다. 비교했을 때 의미심장한 수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거죠. 익사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비교했네요. 애프터 2. 다음 중에서 당신을 죽일 가능성이 더 큰 동물은 어느 것일까요? 상어입니까? 사슴입니까? 정답은 사슴이다. 사슴에게 죽음을 당할 확률이 상어에게 습격을 받을 확률보다 더 높다. 상어의 300배나 된다. 말하자면 귀여운 밤비가 무시무시한 상어보다도 훨씬 위험한 존재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더구나 상어보다도 자그마치 300배나 위험하다는 통계 수치까지 말해주다니 정말 마음에 드는 메시지다. 이렇게 불쑥 나타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통계를 이용할 때 숫자에 연연하지 마라. 숫자는 우리에게 그 아래에 내포된 연관성을 알려준다. 하지만 그 연관성을 묘사하는 데는 숫자보다도 더 유용한 방법들이 있다. 사슴과 상어를 대치시키는 방법은 에인스크가 비비탄을 양철 양동이에 쏟아부은 수법과 비슷하다. 어떻든 그런 것이